돈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 존엄성마저 바닥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비참함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성벽 안에 갇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시작된 위험한 거래,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 3시였습니다. 인적 끊긴 거리, 낡은 편의점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곳 계산대에 38살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세운 듯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어깨는 삶의 무게를 못 이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의 핸드폰 화면에는 대출 불가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4,800원. 라면 한 묶음 사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어머니의 췌장암 수술비 2억 5천만 원을 병원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한때 잘 나가는 운동 강사였습니다. 회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미래도 밝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무리한 빚 보증은 태풍처럼 서영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남겨진 건 원금만 3억 원이 넘는 사채. 빚과 그 충격으로 쓰러진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폭우를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아한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 선우재단 이사장 강수련이었습니다. 빗물이 튀는 더러운 편의점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는 여자였죠. 강수련은 진열대를 훑어보는 척하더니 곧장 서영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고 도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영 씨 맞죠? 얘기 좀 합시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가 사모님이 자신 같은 야간 알바생에게 무슨 볼일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수련은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긴 말 안 해요. 내 아들이 20년째 누워있어. 식물인간이야. 그냥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나 다름없지. 법적으로 며느리 노릇해줄 사람이 필요해.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물인간 아들의 며느리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자 강수련의 제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따로 있으니까 넌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1년 계약이야. 선불로 5천만 원, 끝나면 2억 5천 줄게. 내 어머니 수술비랑 내 사채 빚 딱 그만큼이지. 서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의 통장 잔고부터 빚 액수, 어머니 병원비까지 낱낱이 알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놓인 그 돈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사모님 저는. 하지만 강수련은 서영의 대답을 기다려줄 인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선택해. 어머니 장례식 치를 돈을 빌리러 다닐지 아니면 어머니 살려내고 빚 청산할지. 난 입 무겁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절박한 사람이 필요거든. 창밖에 우르릉 쾅 천둥이 쳤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에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어머니의 눈빛.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성북동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정원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그곳엔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성 같았죠. 서영이 안내받은 곳은 본체와 떨어진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외딴 별채였습니다. 방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도현. 올해 40살.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는 비운의 황태자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살폈습니다. 20년이나 누워 있었다는데 욕창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고운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속눈썹이 드리워진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숲속의 왕자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채우는 건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서영은 짐을 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갇혀 있는 거구나. 나는 돈에 갇히고 이 사람은 몸에 갇히고. 우린 참 닮았네요. 별채의 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곳곳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의 조 실장이 수시로 별채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간호사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김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보통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면 상태도 묻고 말도 걸 법한데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주사만 놓고 사라졌습니다. 서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 주사는 뭐예요? 영양제인가요? 그러자 김 간호사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는 알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환자 몸이나 닦아요.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김 간호사는 늘 날카로웠습니다. 서영은 그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양제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주사를 맞고 나면 도현의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미간을 미세하게 찡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통을 참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영은 먼지 쌓인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윤기가 흐르는 고급 바이올린이 들어있었습니다. 줄은 조금 상했지만 주인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손때가 묻어 있었죠. 서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도현 씨가 쓰던 건가 봐요. 옛날에 바이올린을 좋아했나 보네. 손가락이 참 길고 예쁘다 싶었는데. 서영은 헝겊으로 먼지를 닦아낸 뒤 도현의 손에 바이올린을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아 그 위에 얹어주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도현의 손가락이 악기에 닿자마자 툭. 서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도현의 검지 손가락이 툭 하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경련이었습니다. 도현 씨? 지금 움직인 거예요? 내 말 들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도 반사신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악기를 기억하는 듯한 아주 강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김 간호사가 버리고 간 빈 앰플병을 찾기 위해서였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작은 유리병.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신 근육 이완제 및 강력 신경 안정제. 서영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근육을 풀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약으로 강제로 재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무시무시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도현은 식물인간이 아니라 계모 강수련에 의해 20년 동안 약물로 감금당해온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도현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남자. 그 고독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를 두고 도망간다면 서영 역시 저들과 같은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영은 도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현 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대로는 안 돼요. 다음 날부터 서영의 위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약국까지 나가 식염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김 간호사가 들어오기 직전 미리 준비해둔 식염수 앰플을 주머니에 넣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오후 3시 김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서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때 서영이 창밖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창밖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뭐요?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하고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린 찰나의 순간 서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진짜 마취제 앰플을 주머니에 넣고 식염수 앰플을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 간호사는 식염수를 주사기에 채워 도현의 팔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약 대신 식염수가 들어가자 도현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열흘째 밤. 서영이 도현의 이마땀을 닦아주던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차가운 손이 서영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영이 소스라치게 놀라 내려다보니 도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 빛을 본 남자의 눈동자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려줘요. 서영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현 씨,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도현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을 이었습니다. 계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제발 여기서 나가게. 그 목소리에는 20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도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도현이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만 세상 밖으로 나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낮에는 철저히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영은 커튼을 이중으로 치고 도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도현 씨, 할 수 있어요. 딱 한 발자국만 더. 도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20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은 앙상했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도현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무릎이 깨져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도현을 부축하며 독려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한테 보여줘야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당신 회사를 되찾아야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걷기 연습을 하던 중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돌던 조 실장이었습니다. 서영 씨, 누가 와요? 도현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도현을 침대로 밀어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척했죠. 벌컥 문이 열리고 조 실장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뭐야, 안 자고 뭐해? 서영은 태연한 척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도현 씨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옷 좀 갈아입히고 바닥 닦고 있었어요. 냄새가 날까 봐요. 조 실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침대에 누운 도현을 비췄습니다. 도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완벽하게 죽은 듯 연기했습니다. 조 실장이 문을 닫고 사라지자 두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마터면 20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서영은 편의점에서 사왔던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도현 씨,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매운 거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도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이라는 걸 입에 대보았습니다. 미음이 아닌 맵고 짠 라면 국물. 도현은 국물 한 모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는지 잊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들키면 당신도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빚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내가 보여요. 당신을 구하는 게 꼭 나를 구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나가면 당신 빚부터 갚아줄게요. 그리고 나랑 같이 제일 맛있는 라면 먹으러 가요. 서영은 피식 웃으며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밤 차가운 별채 안에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영은 청소를 핑계로 서재에 잠입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낡은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 장치와 선대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현이 깨어나는 즉시 모든 경영권과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강수련이 도현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려주지도 않은 채 식물인간으로 묶어둔 이유. 도현이 눈을 뜨는 순간 그녀의 모든 부귀영화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도현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자 눈치 빠른 조 실장이 이상한 틈을 채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강수련이 의사들을 대동하고 별채에 들이닥쳤습니다. 강수련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피 검사 다시 해. 수치가 이상하다잖아. 누가 약을 빼돌린 게 분명해.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제로 체열을 당했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죠. 분노한 강수련이 서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게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수련의 손이 날아와 서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영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현은 침대에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강수련이 부하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리고 저놈 오늘 밤 당장 사설 구급차 불러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옮겨. 이번엔 아주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독방에 쳐넣어. 다시는 세상 구경 못하게. 서영은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도현이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면 영영 끝입니다. 서영은 빗물과 눈물을 닦아내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며 서영은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하나만 살려주세요. 오늘 밤 그 사람이 죽어요. 다행히 서영의 곁에는 돈은 없지만 의리는 넘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밤샘 알바를 하던 동생, 컵라면을 나눠 먹던 퀵서비스 기사님들, 늘 서영을 딸처럼 챙겨주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까지.
서영은 평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기사님들에게 나눠주고 추운 날엔 따뜻한 캔 커피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던 이웃들이 서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기사 반장님이 헬멧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서영 씨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 사람이 아니지. 야, 애들 다 불러. 오늘 오토바이 싹 다 집합시켜. 성북동으로 간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린 성북동 저택 앞. 도현을 태운 검은색 사설 구급차가 은밀하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조 실장과 덩치 큰 남자들이 도현을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서영 씨, 제발. 그때였습니다. 부항하는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오토바이 수십 대가 나타나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배달통을 단 오토바이들이 좁은 골목길을 꽉 채웠습니다. 당황한 조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비켜. 안 비켜? 그때 서영이 빗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구급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비켜. 저 차에 탄 사람 환자 아니야. 납치 피해자야. 덩치들이 차에서 내려 서영을 밀치려는 순간 기사님들과 동네 청년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구급차 뒷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구급차 뒷문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결박을 푼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도현이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다들 멈춰. 그 한마디에 소란이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차 안에 숨어있던 강수련이 사색이 되어 기어나왔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떡해? 도현은 강수련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강수련 씨. 저 거지 같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당신보다 100배는 더 사람답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어. 때마침 서영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수련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오토바이 부대에게 겹겹이 포위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일주일 뒤 열린 선우그룹 주주총회였습니다. 강수련은 변호사를 써서 보석으로 풀려나 뻔뻔하게 회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였죠. 제 아들이 깨어났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제가 회사를 맡아야 합니다. 강수련이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회의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도현이 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말이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며 단상에 오른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군요. 도현은 대형 스크린에 서영이 찾아낸 증거들을 띄웠습니다. 강수련이 지시한 약물 처방 기록, 20년 전 고의로 사고를 낸 영상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지난 20년 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젊음을 훔쳐간 저 여자를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합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강수련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녀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수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차가운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영의 빚 3억 원을 모두 갚아주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죠. 어느 화창한 봄날, 도현은 서영을 자신이 후원하는 작은 소극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20년 전 그가 놓아야 했던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객은 단 한 명, 서영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담아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20년 전 멈췄던 그의 꿈이 그리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그 연주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도현은 객석으로 내려와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내민 건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좋아하던 민트색 옥으로 만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서영 씨, 당신이 내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줬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컵라면 맛,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억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빚지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위험한 동거는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사랑이 되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크고 차가운 저택이 아니라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서영의 용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도연의 의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